가신이 무엇이더냐? 강한 놈 적고 약한 놈 적히는 것이지. 누가 널 죽이기라도 한다든 그저 왕처럼 놀아보고 있거든. 우리를 소인이라고 칭했던 놈들 모두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소인 전하를 위해 신명을 다했사옵니다. 나라 망친 측근 세력들. 자, 정권마다 측근들이 있었죠. 이승만의 측근 이기붕이라는 자가 있었고, 박정희의 측근 차지철, 자 그리고 박근혜의 측근 최순실, 그리고 기타 등등이죠. 자, 시대마다 정권마다 한심한 측근들이 있었는데 이승만의 측근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기붕이죠. 4.19 혁명 이후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 자 이기붕은 자 이승만의 발췌 개헌 1952년 6.25 전쟁 중이죠. 부산에서 발췌 개헌, 자 이승만의 자 재선을 위해서 개헌을 했던 것이었죠. 또 그 유명한 4.4 오입 개헌이 있죠. 이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3.15 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4.19 혁명으로 사임하게 되고, 결국은 4.19 혁명 끄트머리 4월 28일 맏아들 강석의 총격으로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비극적인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박정희죠. 박정희의 여러 측근이 있겠지만 박정희를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차지철이라는 인물이 있죠. 육군 대위로 쿠데타에 가담했고, 박정희의 경호장교, 박정희의 경호실장을 역임했고, 자 유신 끄트머리 YS죠.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당시에 김영삼 의원직 제명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부산 마산에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을 맞고 박정희와 함께 피살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박근혜의 측근 최순실, 우병우 등등이 있죠. 자, 시민언론 탐사 한국사 신명사입니다. 오늘은 나라 망친 측근이다 라는 주제로 조선 10대 왕 연산군의 측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연산군,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습니다. 1,000만 관객을 거의 돌파했을걸요.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간신이란 영화가 있었죠. 항상 연산군 하면 이런 폭군의 이미지, 해골 바가지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는데, 자, 연산군의 그 위치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연산군은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조선 15세기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15세기. 자,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 왕조가 500년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여기 성종이란 임금이 있죠. 연산군의 아버지겠죠. 자, 이때 조선의 모든 통치 체제가 완성된다, 완비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선은 자 여기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어. 나라를 세우는 걸 우리가 창업이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일 많이 한 임금들이 있네.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자, 그러면 이렇게 통치 기반을 닦았으면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잘 지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수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조선은 전성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아주 이상한 임금이 등장했던 것이었죠. 연산군. 그러니 연산군이 조선을 완전히 말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6세기가 내내 뭐하게 될까?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연산군의 위치가 이쪽에 15세기 끄트머리에서 16세기 초반에 딱 걸려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현대사를 보면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았고 우여곡절 끝에 1948년 자 분단되었지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런저런 현대사의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았겠지만 이 현대사 속에서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나름대로 시기마다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시대의 의무가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오면서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중간에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자 여러 고생 끝에 자 이제 눈 떠보니 선진국,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죠. 그러면 조선과 마찬가지로 창업이 있었고
기반을 닦아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잘 지키고 전성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한다? 연산군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난데없이 어떻습니까? 공정부가 등장했죠. 그러면서 이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조선시대 연산군 때는 어땠느냐?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연산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산군 쭉 보니까 연산군 시대에 유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들. 오늘은 뭐 그걸 자세하게 다룰 생각은 없고 무오사화라고 있었죠. 그다음에 갑자사화라고 있었고 갑자사화. 이게 이제 연산군의 폭정이었고 그것을 주도했던 연산군의 측근들로서 간신 유자강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간신 임사홍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산군의 여인 누가 있었을까?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산군이 여기 1494년 이게 연산군 제2기간이에요. 연산군 제2기간인데 요건 연산군의 어린 시절 세자 시절이었고 그러면 연산군 시대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연산군 초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오사화가 발생하면서 여기서부터 연산군의 독재죠. 자, 그랬다가 여기에 이제 갑자사화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이제 연산군의 이제 어떻습니까? 이 광적인 폭정은 여기에다 집중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산군의 여인 장녹수란 자가 등장하는데 장녹수도 연산군 초반기가 아니라 중후반부 이렇게 배치되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정보를 우리가 쓱쓱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연산의 타락에 동조한 핵심 관련 측근 세력. 물론 연산의 타락, 핵심 인물은 연산이겠지만 그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사홍, 임숭재, 조선 최고의 간신이다라는 뭡니까? 역사의 평가가 있죠. 이 둘에게 채홍사의 전권을 하사하겠노라. 이라!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과연 나의 제조다. 솜씨는 여전하구나. 아비와 아들이었습니다. 임사홍, 임숭재. 자, 영화 간신 포스터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아 뭔가 좀 봤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아비를 큰 소인이라 그랬고 그 아들을 작은 소인이다. 역사는 이렇게 평가하죠. 큰 소인 임사홍, 작은 소인 임숭재 이렇게 돼 있죠. 영화 포스터가 재밌어요.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최악의 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자, 한편 또 유자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무오사화. 사화란 것은 선비들이 당한 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비들이 당한 화다.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당시 조선 상황에서 15세기에서 이제 16세기로 싹 넘어간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훈구 세력이라고 있어요. 훈구파. 이들은 사실은 이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쭉 해서 자, 여기 성종 임금이 딱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 15세기 내내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던 인물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요들을 우리가 구파라 그런 것은 그냥 영어식으로 말하면 올드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 15세기 끄트머리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파라 그러는 거죠. 살인파인데 성종이 이 살인파의 손을 대거 붙잡아줬던 것이었죠. 그러면 요 살인파가 요게 이제 신진 세력, 새로운 뉴 세력이 되면 요건 올드하다. 그래서 우리가 훈구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요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떻습니까? 이 두 세력이 자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될까요?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힘센 놈이 이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요 16세기 동안에 우리가 흔히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죠? 두 번의 사화가 다 연산군대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파 선비들이 당한 화다 해서 우리가 사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훈구파의 공격에 의해서 살인파가 대거 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화가 무오년에 일어난 무오사화가 되는 거죠. 자, 무오사화의 주역 유자강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유자강.
자, 유장의 별명은 고발의 달인이죠. 고발의 달인, 고변과 음해.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비들과 정적을 제거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자, 연산의 측근, 진짜 권력의 실세죠. 장록수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변대 끝없는 곳으로. 장록수. 장록수 역시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죠. 역시 간신이죠. 간신. 영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저는 이 배우가 장록수하고 상당히 어울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포스터에서 이렇게 담뱃대를 잡고 있죠. 이건 영화적인 각색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오려면 임진왜란 이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역시 왕의 남자에 나왔던 장록수, 그다음에 TV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록수, 다 이쁜 배우들인데 실제로 사료를 살펴보면 장록수가 그렇게 아주 이쁜 얼굴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연산의 측근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연산군 시절에 이 학정의 주연은 연산군 그 자체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연산 나와 있는데, 자,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얼굴에 무슨 자국이 있죠. 연산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얼굴에 종기가 떨어지지 않았고 입안이 헐거나 눈병에 걸리는 등 잦은 잔병 치레가 있었다. 얼굴에 종기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영화에서는 이렇게 연산을 분장시켜 놨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인데 쫓겨난 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좋게 기록될 리가 없겠죠. 실제로 이제 여기 중종이죠. 중종 여기 나오는데 연산의 배다른 동생이죠. 중종이 이제 경복궁에 즉위하고 연산군을 패하고 교동현에 옮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록을 보니까 이제 연산군 일기죠. 이거는 연산군은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실록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기라 하는데 뭐 좋은 얘기가 사실 없어요. 자, 성종이 승하하자 왕은 상중에 있으면서도 서로하는 빚이 없었으며 그래야지 폭군이 될 거 아니에요. 후원의 술록을 쏘아 죽여. 후원의 술록, 자, 사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종이 아주 이뻐했던 사슴이 있었는데 그 사슴을 쏘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놀이 즐기기를 평일과 같이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도 초년에는 선조의 옛 신하들이 많이 남아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선조, 아버지 성종 때 신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군 초반기는 나름대로 괜찮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무오년 주력이 있는 뒤로부터 무오년, 이것이 뭐가 될까요? 이게 무오사가 되는 거죠. 이때 많은 선비들이 죽었거든. 이때부터 이제 왕이 점차 방자하여져 엄한 형벌로 선비의 기계가 날로 꺾여져 감히 정원 국론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더욱 꺼릴 것 없이 멋대로 방탕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쫓겨난 임금이니까 역사에서도 좋게 써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100% 전부 그대로 연산군을 말한다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연산군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이었죠. 네, 사실은 이 연산군은요, 조선 임금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상당히 복이 많았던 임금이죠. 왜냐하면 왕위에 오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 성종이 워낙 잘해놨고, 그 다음에 맏아들로 일찌감치 어떻습니까? 세자로 책봉되었던 것이었죠. 조선의 임금들이 보통 우리가 적장자라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조선의 임금 중에서 큰아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7명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 맏아들 아니었죠. 자, 세종대왕 맏아들 아니었죠. 자, 태종의 큰아들이 양녕대군이었는데 폐세자 되죠. 그러면 그의 밑에 있던 동생인 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게 세종대왕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대군 있지 않습니까? 세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단 말이야.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보면 자, 문종 임금이 있습니다. 세종 다음에 문종이 있고 세종대왕의 큰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문종의 큰아들 단종이었습니다. 수양대왕한테 쫓겨났죠. 자,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느냐?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이처럼 이 맏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자가 몇 명 없었는데 연산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린 시절에 세자로 책봉되고 자, 맏아들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성종이 죽자
19세 젊은 나이로 왕위에 즉위했던 것이었죠. 자, 문제는 엄마가 폐비됐다. 이것이 이제 연산의 비극을 설명할 때 폐비 윤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을 망친 핵심 관련 측근들이죠. 자, 유자강, 임사홍, 임숭재. 좀 전에 소개했던 먼저 아비였던 임사홍이라는 자가 있었죠. 연산군의 광기와 폭정에 밀착한 간신이었던 것이었죠. 1506년 연산이 쫓겨나는 해입니다. 자, 그때 임사홍도 역시 어떻습니까? 처형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임사홍, 큰 소인 임사홍, 작은 소인 임숭재라 그랬죠. 자, 임사홍을 자 보면 역사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조선시대 대표 간신으로서 큰 소인이었다. 그리고 임사홍을 자 표현하는 표현들이 대간, 대탐, 대폭, 대삼. 대간 매우 간사하다. 대탐 매우 탐악스럽다. 대폭 매우 포악하다. 대사 큰 사기꾼이다. 자, 이렇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 임사홍이 사실은 원래 이랬냐? 자, 임사홍의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젊은 시절엔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소년등과한 학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 나이에 이제 어떻습니까?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고, 자, 당시에 손꼽히는 명필이었고 문장가였고, 게다가 자, 중국어를 아주 잘했답니다. 요즘은 영어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부러움의 대상이고 평가를 받죠. 자, 중국어를 아주 잘했대죠. 젊은 시절 의기롭고 재주 많았고 나름대로 강직한 성품이었고, 당시에 권력과 한명회를 비판하는데 서슴지 않았고,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고 간언을 하고 등등 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임사홍이 신진 살인들, 아까 새롭게 진출한 살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성종 이후에 성장했던 이 신진 살인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자, 출세에 약간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한동안 유배를 당하기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연산 군대에 와서도 어때요? 그제 출세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아들 임숭재를 내세워서 연산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반은 권력을 누리는데 당시에 둘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미재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임사홍과 달리 동생 임숭재와 달리 이미재는 연산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연산이 이 얘기를 임사홍에게 당신의 둘째 아들이 그렇다면서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임사홍이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연산에게 그 아들을 처형해도 좋다라고 동의했대죠. 아들마저 버렸죠.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연산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 버렸던 자, 어떻습니까? 비정한 애비였던 것이었죠. 자, 임사홍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임숭재. 자, 성질이 음흉하고 간사이가 임사홍보다 더했으며, 자, 성질이 음흉하고 간사이가 아버지를 능가했다는 얘기죠. 1505년이면 그 다음에 연산군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연산군이 쫓겨나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죽었네요. 자,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으로, 이런 모습으로 잘 나오죠. 임숭재가 이런 말을 했대죠.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연산에게 전국의 미인들을 뽑아서 갖다 바쳤던 것이었죠. 영화 포스터에서는 아까 한번 읽어드렸죠. 천년의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간 나이다. 작은 소인 임숭재, 임사홍의 넷째 아들, 그리고 성종의 서녀인 옹주와 혼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름대로 왕실과 혼인을 맺었구나. 한편 이 임숭재가 노래와 춤에 능해 아이고 술 먹고 놀기 좋아했다는 얘기죠. 연산하고 기질적으로 딱 맞아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학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음악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봤을 겁니다. 연산군이 전국에 미녀를 뽑아 올리라고 그랬죠. 채홍사다. 보통 우리가 채홍사 이렇게 말하죠. 전국의 미인들을 뽑아 올리는 채홍사다. 네, 채홍준 채차사를 겸임하면서 연산군의 타락에 동조했던 인물이었죠. 연산이 임숭재와 얼마나 가까웠느냐. 자, 주변 민가 40채를 허물고 임숭재의 집과 창덕궁을 직통으로 연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임승재는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궁으로 드러날 수 있었고, 자 연산 역시 임승재의 집을 각오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승재가 권력에 밀려났던 아버지 임사홍을 연산과 연결시켰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임승재는 연산이 쫓겨나기 전에 죽었다 그랬는데 결국은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부관 참시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연산의 측근, 또 다른 측근이 있죠. 유저왕이죠. 무오사화의 주역. 사실 제가 순서를 임사홍, 임승재 이렇게 잡았는데 이 연산군 때 먼저 유저강의 시대가 열렸죠. 무오사화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임사홍과 임승재는 이 갑자사화, 연산군 후반부에 있는 인물인데, 자 유저강 고발의 달인이라 그랬던 것이었죠.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겠던 고발의 달인 고변과 음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무령궁 유자강, 이 유자강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서자 출신이래요. 이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출세에 조선에는 지장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출세에 지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자란 약점을 대간들이죠. 자 조선시대 대간하면 사헌부, 사관원.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고, 사관원은 전하 안위대옵니다. 늘 임금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대간들, 요 대간들이 아까 말했던 주로 신진살인파들. 이 신진살인파가 이 성종 이후에 대거역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이 대간들이 이 유자강을 상당히 못마땅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유자강이 성격이 음험하고 모략을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김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무령군 유자강은 남이장군이라고 있죠. 남이장군. 이 남이장군을 모반했다고 고변해서 결국은 남이장군마저 어떻습니까? 죽으로 몰고 갔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림들이 이 유자강을 좋아할 리가 없어. 근데 이 유자강은 철저히 출세주의자의 길을 걸으면서 자칭 호걸이라 하면서 팔자도 좋아요. 세조, 예종, 성종, 연상, 중종. 와,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자인데 이자는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 때까지 어떻습니까? 잘 살아남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중종 반정에 참여해서 1등 공신 되었는데 그 이후에 탄핵을 받죠. 그리고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어떻습니까?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인물이었죠. 자 그럼 연산의 측근으로서 우리가 임사홍, 임승재, 유자강,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핵심 측근 영순이, 장녹수라는 인물이 있죠. 장녹수. 자 연산군 때 실질적인 2인자다. 빼어난 교태로 연산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었다. 다시 영화 포스터를 볼까요? 자 수많은 배우들이 장녹수 역할을 했죠. 자 여기 김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김태희, 배우 김태희가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김혜수 씨가 역행했던 건 장녹수가 아니라 장희빈. 역시 김태희, 장희빈. 자 장희빈은 어디냐? 17세기 끄트물에서 18세기에 걸쳐 있는, 연산군은 지금 15세기에서 16세기, 15세기에 16세기에 걸쳐 있죠. 숙종은 17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이제 영조, 정조 등장한단 말이야. 자, 숙종의 여인 장희빈이고 장녹수는 이 위에 있단 말이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2인자 장녹수. 장녹수에 대한 평가는 자, 글은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세도를 부렸고 모든 상형이, 모든 상과벌이 그녀의 입에서 행해졌다. 이런 글들이 남아 있죠. 자, 장녹수 개인의 삶을 보면 조금 안 된 여자긴 해요. 아버지는 수령이었지만 첩액에서 출생을 했는데 엄마의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수령이었지만 장녹수는 그래서 천민이 되었던 것이었죠. 가난해서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의 집에 간호와 혼인해서 심지어는 아들까지 낳았대요. 근데 아들을 낳은 후 노래와 춤을 배우고 그리고 기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이 30살의 나이로, 그러니까 30살의 나이로 연산군보다 젊었을 거. 자, 연산군보다 나이가 좀 더 있죠. 자, 연산군에 발탁되었고, 자, 얼굴은 이쁘지 않았대요.
평범한 용보다 자 근데 엄청 동안이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절대 동안. 나이가 30인데 16으로 보일 만큼 절대 동안의 고운 피부였다. 자 나이는 30, 얼굴은 보통. 결국은 연산군의 최측근이었는데 중종 반정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중종 반정 때 역시 처형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장육수와 연관해 가지고 어때요? 그지? 자, 실제 실록 자료를 살펴봅시다. 실제 실록을 봤더니만은 좀 전에 읽었던 거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 말로 한번 해볼까요? 수양대군 세조가 있었거든. 세조가 있었는데 세조의 아들이 나중에 덕종에 추존되는데요. 세자죠. 자, 근데 그 아들이 낮잠 자다 죽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 채시라. 배우 채시라. 아이고, 인수대비, 인수대비.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 배우 채시라 씨가 담당했던 인수대비는 어떻게면 원래 세자 빈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정상적으로 왕위에 올랐다면 중전마마가 되었어야 될 여자죠. 자, 그런데 이 남편 세자가 낮잠 자다 죽어요. 자, 썰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아니면 수양대군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 단종 엄마가 등장했죠. 단종 엄마 하면 이 세조의 입장에서는 형수님이 되는 거예요. 형수님인데 꿈에서 이 단종 엄마가 뭐라 그랬냐? 이 더러운 놈아, 네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갔지. 나도 네 아들을 데려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퇴 하면서 침을 뱉었다는 거죠. 이 세조가 깜짝 놀라서 깼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침 뱉은 그 자리에서 종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세조는 늙었을 때 우리가 세조 드라마를 보잖아요. 이 세조가 맨날 몸을 벅벅 긁고 있단 말이야. 그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어떤 말에는 뭐 문둥병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세조는 이제 늙어서 목욕을 자주 다니죠. 근데 어쨌거나 그 꿈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어쨌든 단종 엄마의 저주였던 것이었죠. 세조의 큰아들이 죽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채시라 씨 인수대비 역할을 했던 이 채시라는 궁에서 이제 세자 빈이었는데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른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예종이 얼마 안 가서 금방 죽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종이 죽었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되냐? 제한대군이 왕위를 이어야 되거든. 근데 인수대비가 보통이 아니죠. 이 인수대비가 정치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두 아들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이 있었는데 자신의 둘째를 왕위에 앉히게 됐던 것이었죠. 그게 성종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종 다음에 연산군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대군은 사실은 인수대비 채시라가 없었으면 아마 자신이 왕위를 이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장육수가 이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 집에 가비로 있었는데 성품이 영리하고 사람 뜻을 잘 맞추었다. 나름대로 영특했다는 얘기죠. 집이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시집을 여러 번 갔었고 그러다 대군의 간호의 아내가 돼요. 아이고, 제한대군의 집안 노비와 결혼했다는 얘기죠. 아들을 낳았고 노래를 잘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이는 30세였는데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거 그대로 실록의 기록과 일치하죠. 연산군 일기의 기록과. 자, 근데 그 다음 장육수 좀 더 살펴봅시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얼굴은 평범했다는 얘기죠. 얼굴이 평범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같았으면 성형수술이라도 좀 했을 텐데 조선시대는 성형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자, 그런데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안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드디어 연산군이 이 장육수를 궁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장육수가 얼마나 연산을 쥐고 쥐락펴락했는지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하였다. 우와, 그 폭군 연산군에게 욕도 했다는 얘기죠. 연산이 아무리 노였더라도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였고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녀의 입에 달렸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연산군 얘기를 여러분한테 계속했던 이유. 자, 오늘의 연산군의 역사를 오늘에 비춰봤을 때 현대사 어쩌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악의 정권
가장 무능한 정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동조한 핵심 관련 측근 세력들 누가 있을까요? 사응스럽고 자강스러운 자들, 조선의 최고 간신. 자, 그래서 조선의 간신배들을 우리는 사응스럽다, 자강스럽다. 이런 자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사응스러운 자, 간사스러운 자를 이끌어 우리는 사응스러운 자. 누가 떠오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고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파리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강스러운 자가 있죠. 고발의 단일이고 툭하면 압수수색에, 툭하면 고발에. 사응스럽고 자강스러운 자들의 행포가 있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등등.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예고도 없고 계속적인 압수수색과 영장을 남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자신의 권력을 마구마구 행사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사응스럽고 자강스러운 수많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재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권력에 빌붙어서 간신배 노릇이나 하는 사응스럽고 자강스러운 자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녹수가 등장하죠. 자, 장녹수 실질적 2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 1인자 장녹수의 환생했으니 조선시대 장녹수보다 더 해야 되겠죠. 실질적 1인자.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가? 국민은 도대체 윤석열을 뽑았나? 김건희를 뽑았나? 김건희의 나라인가?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누가 대통령인지 사진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없죠. 항상 어떻습니까? 포토라인에 가운데 주목받고 있고. 자, 그리고 어때요? 그지? 청와대에 들어갔네요. 이런 모습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습이죠. 청와대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볼까요? 다시 장녹수의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아참, 여기는 청와대가 아니죠. 왕이 기뻐하여 드디어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갔죠.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는 견줄 사람이 없었다. 장녹수에 대한 기록이죠.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노예처럼 종처럼 하였다. 왕이 비록 노예더라도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그렇죠. 왕을 대하기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나가. 그렇죠. 술을 마시는데 자, 눈에서 레이저가 쏟아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들고 있던 술잔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왕에게 욕하기를 노예처럼 하고 종처럼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이 비록 몹시 노예더라도 녹수만 보면 기뻐했고 어쩔 줄 몰랐다는 얘기죠. 가히 장녹수의 환생 같습니다. 자, 하늘에 닿을 듯한 세도를 부렸고 모든 상과 벌이 그녀의 입에서 행해졌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자, 어떻습니까? 최애법권 여사죠. 역시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서 이미지를 찾아왔습니다.
자, 주가 조작, 의혹 수사 0건, 압수수색도 0건. 자, 이 주가 조작 연관해서 그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혼자만 괜찮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야당 이재명 대표 진술만으로 자, 여전히 어떻습니까? 정적들을 괴롭히고 있죠. 이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이 있죠. 이제 대권을 잡으면 열린공감TV 걔네 이제 슬슬 어떻게 죽어가나 봐봐. 절대 가만 안 두지. 모든 상과벌이 모든 상영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장록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연사는 쫓겨나게 되죠. 반정 그리고 그 권력의 측근들의 최후, 붕괴의 예감. 연사는 결국은 자신의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연산군도 불길한 예감을 가졌던 것이었죠. 그래요. 임사원과 임승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재강. 그들이 키웠던 것은 괴물이었죠. 힘과 재물을 쏟아내는 괴물. 영화 간신의 어떻습니까? 한 문구였습니다. 연산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업무의 익명서. 자, 익명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거겠죠. 자, 종로 기둥에 붙여진 임명서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임금은 신하를 파리 주기도 하고 여석의 절도란 없다.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옛글에도 있으니 가엾은 백성들아 나의 의병을 따르라. 지금으로 바꿀까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이 하고, 그렇죠? 술에 향락에 절도라간 없다. 대통령 다음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반정 일주일 전 연산 8월 23일. 자, 이 중종 반정이 9월 초하루 날입니다. 거의 일주일 전이죠. 연산군이 여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후원에서 잔치하면서 스스로 초금을 두어 곡절을 보고 탄식하기를 인생은 초로와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는 것 하고 읊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은 초로와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은 것 하여 두어줄 눈물을 흘렸는데, 아이고, 연산군이 또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고 시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시를 읊었는데 같이 있던 여러 계집들이 몰래 비웃었다는 얘기야. 왕이 질질 짜고 있으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비와 장록수 말고 또 전비란 여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연산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겠죠. 두 계집은 슬피 흐느끼며 눈물을 머금으니 왕이 그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하하, 전비와 장록수 두 계집이 슬피 울다. 연산군이 불의의 병고를 예감하고, 자,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면서 연산군은 어떻습니까? 그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다면 녹수야, 전비야, 너희들도 면치 못할 것이니 면치 못하겠죠. 자, 이렇게 연산군은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9월 초하룻 날 밤 결국은 반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맹자의 역성혁명. 자,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죠. 이건 왕조를 갈아치워버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혁명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정이란 것은, 자, 나라를 바꾼 건 아니에요. 나라를 바꾸는 건 아니고 실정을 한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죠. 조선 왕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우리가 조선 최초의 반정인 중종 반정이 일어났었는데, 그렇다면 이 신하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서 조선을 다시 반듯한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올바름이냐, 이런 것일 텐데, 자, 그런데 어때요? 당연히 연산군의 이런 학정과 폭정에 각지에서 어떻습니까?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유배지에 끌려갔던 수많은 선비들, 그리고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폭군 연산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불안은
연산만 불안했던 것이 아니었죠. 연산 밑에 있었던 수많은 관료들, 연산의 총애를 받았던 또 다른 측근들, 이들은 반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숙청과 청산의 대상이었겠죠. 이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살아남으려는 간신배들의 선택이죠. 그러면 반정이 일어난 순간 자기들은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먼저 반정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죠. 의로운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가 어쩌면 이 간신배들의 선택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연산의 총신들 중에 많은 자들이 중종반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말을 갈아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현대에도 말을 갈아타는 자들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 배신자 62명. 이건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아마 태극기 부대 쪽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야당 의석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렇게 탄핵에 동참한 인물들이 있었죠. 뭐 개개의 입장은 있었겠지만 유명한 양반들이네. 유승민, 김무성이라는 인물도 있고 하태경, 어이구, 나경원, 여기에 권성동, 여기 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요즘 이름이 자주 나오는 장제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박근혜의 총신들이었죠. 자, 근데 이들은 말을 갈아타 버렸죠.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연산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죠. 전하, 옥새를 내놓고 동궁으로 옮기시죠. 평성군 내 이놈, 내 이놈을 곁에 두고 동기처럼 아껴주었거늘 어찌 이놈이 감히... 자, 반정 6일 만에 전국 공신에 책봉을 하죠. 그러면서 1등 공신, 2등 공신 등등 나오는데 우리가 이 공신 명단을 다 찾아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유자강이 있네. 허허. 여러분, 무오사화의 주역이었죠. 유자강, 말도 잘 갈아탔네. 1등 공신이 되죠. 한편 유순, 김수동, 김감, 구수영. 어이구,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이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력을 볼까요? 연산조에서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무슨 말만 하면 지당하시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당 대신이란 별명이 붙은 사람이야. 근데 이자는 여전히 영의정 자리를 유지했대죠. 연산, 지금으로 말하면 연산 때도 국무총리, 지금도 국무총리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김수동, 연산조의 우의정, 자의정으로 승진했답니다. 김감이란 자, 연산의 각별한 청례를 받았던 자고. 자, 또 구수영, 연산, 임사홍, 신순과 사돈 관계였다. 연산의 총신 중에 총신이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말을 갈아타고 2등 공신이 되었던 것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간신배들은 항상 있는 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결국은 연산이나 당시에 권력을 누렸던 자들, 유자광을 제외하고 모두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연산군, 먼저 연산. 왕이 아니라 군으로 강등되었죠.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위리안치 되고 불쌍한 연산의 아들들이 있죠.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 자, 이황, 뭐 이성, 뭐 이인, 이론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연산의 중전이 신시였어요. 그죠? 신시 소생의 폐세자 이황 10살 때, 자, 폐세자되고 그 다음에 처형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아들이 10살이었으니 나머지 애들은 그보다 훨씬 어렵겠죠.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쫓겨나고 죽음이 되고, 그리고 연산은 강화도로 유배된 다음 한 2개월 남짓 죽게 됩니다. 2개월 남짓 못 견디는 거죠. 그렇게 폭정을 일삼다가 강화도 교동도에 유배됐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 아마 그래서 2개월 만에 죽는 모양인데 당시 기록은 폐주 연산이 역질로 몹시 괴로워하여 물도 못 마시고 눈도 뜨지 못하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산은 마지막 죽을 때는 자신의 중전을 찾았던 것이었죠. 자, 중전 신씨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산군의 부인 신씨는 중전 신씨는 상당히 괜찮았던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연산군에게 바른 말도 하고 결국은 이 신씨 역시 어떻습니까? 신씨 역시 폐비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절규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폐비 신씨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연산은 강화도에서 지금 도봉구 방학동, 자 도봉구 방학동이죠. 자 거기에 가면 북한산 도봉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연산군 묘가 있죠. 그래서 연산군 묘에서 어때요, 그제? 자 폐비 신씨와 이렇게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연산의 마지막 말이 중전 신씨가 보고 싶다. 자 그래서 그런지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묻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보통 왕의 무덤을 우리는 능이라 그러잖아요. 왕의 무덤을 왕능 이렇게 말하는데 연산군은 폐비됐기 때문에 능이라 그러지 않고 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연산군과 연관해서 나오는 얘기가 백성들이 연산군을 뒤쫓으며 이렇게 비웃었다는 얘기죠. 충성이란 사모요 거동은 교동일세. 자 충성이란 사모 다음에 한번 얘기할 텐데 연산군은 폭정을 일컬으면서 이 관료들이 쓴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의 앞쪽에 충자 뒤에는 성자 이러면서 신하들에게 충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거동은 교동일세. 자 연산군이 거동을 했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야? 강화도 교동도에 유배됐다 이거죠. 일만흥청 어디 두고 연산이 뽑았던 수많은 기생들이죠. 일만흥청 어디 두고 석양 하늘에 니를 쫓아가는 곳. 강화도가 어떻습니까? 서해 쪽에 있잖아. 그다음에 이 강화도에 석양이 아주 멋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또 비웃느냐? 두어라 가시의 집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두어라 가시의 집이니. 자 우리가 보통 위리안치란 말을 쓰잖아요. 위리안치. 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로 이 유배지에서 이 죄인의 그 집을 이렇게 가둔단 말이야. 어디 가지 못하게. 자 근데 이 연산군이 어떻습니까? 이 여자들 처녀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방 사투리로 각시라 그러잖아요. 각시. 근데 이 각시, 가시 이 말이 발음이 좀 비슷하다 이거야. 두어라 그 또한 각시의 집이니 날 세우겐 무방하고 또 조용하지요 하면서 연산군을 비꼬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이 자신의 최후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록수 길거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록수는 붙잡혀서 군기시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록수의 시신을 보고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욕설을 퍼붓기를 일국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장록수에게 던져진 돌과 기왓장들이 돌 무더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장록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중용실록의 기록을 보니 장록수를 참하고 철폐해라 쭉 나와 있죠. 자 장록수 전비는 모두 화근의 장본이니 차명에 처하고 가산을 몰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요 정도만 살펴봅시다. 자 그런 가운데 요건 좀 볼까요? 중종실록에서 연산 때 큰 예법이 이미 무너져 내외가 구별이 없었으므로 내외가 구별이 없었다. 안과 밖의 구별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안과 밖의 구별이 없었다. 남편과 아내의 구별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청탁의 공공연에 행하여져 국문이 저자와 같았습니다. 전비와 장록수의 무리가 아까 전비 또 연산의 총애를 받았던 연인이라고 그랬죠. 무리가 안에서 고혹하고 내수하의 부치들이 밖에서 횡포를 부리며 전비와 장록수를 등에 업은 이들이 자 오만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죠. 안팎으로 결탁하여 관계를 부리고 교묘한 짓 하기를 못할 것이 없이 하며 심지어 사소한 송사에 이르기까지 연주를 다 해당 관사를 거치지 않고 궁중에서 결단하면 반드시 어결이라 하므로 어결 왕의 결정이다. 다시 천천히 볼까요? 이 전비와 장록수가 자 어떻습니까? 권력을 뭡니까? 행사하면서 횡포를 누리고 국정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비와 장녹수가 궁중에서 결단한 것을 자 왕의 결정이다. 왕의 결정이다 함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감히 누가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분이 여겨 마침내 패란에 이르고 말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 연산군 때 이렇게 누가 왕인지 장녹수가 왕인지 연산군이 왕인지 전비가 왕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고 이 장녹수와 전비의 결정을 갖다가 왕의 결정이다 하면서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장녹수도 가고 임사홍 역시 간신 임사홍 처형당했죠. 근데 처형당하고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부관 참시죠. 자신이 했던 거 그대로 당했던 것이었죠. 자 임사홍에 대한 얘기가 중종실록에 역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임사홍은 선왕조에서 붕당과 결탁하여 조정을 문란케 하였고 자 쭉 나와 있는데 패왕조에 이르러 패왕조니까 연산군 때죠. 아들 숭제를 연주를 하여 나인 장녹수의 빌부터 임숭제가 어떻습니까? 장녹수의 빌부터 그리고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죄는 부관 참시하고 가산을 정몰해야 한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임사홍의 가산을 정몰하는데 이걸 유저강이 그대로 다 받았다는 얘기죠. 결국 역사는 이 임사홍을 좋게 기록할 리가 없죠. 작은 소인은 숭제요 큰 소인은 사홍이라. 천고의 으뜸가는 간흉이구나. 천도는 돌고 돌아 마땅히 보복이 있으리니 그래 너희들이 한 일에 반드시 우리가 인과응보란 말을 쓰잖아요. 반드시 보복이 있으니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었죠. 알겠느냐? 내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쇄골 표풍이란 말을 들어봤죠. 연산이 아까 이 해골을 망치를 치려고 그랬잖아. 그 오만 엄청난 짓을 하는데 그 뼈마저 어떻습니까? 갈아버려서 바람에 날려버렸다 이거야. 자, 그대로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들 역시 부관 참시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권력자들이 가고 이제 마지막 유저강 역시 중종 반정에 동참해서 권세를 누리는 줄 알았죠. 그러나 역시 유저강도 중종 이후에 잠시 권력을 잡다가 많은 살인들의 탄핵을 받게 되죠. 무오년의 옥사를 주장하고 무오사를 일으켰던 주역이었죠. 또 권력을 잡고 갑자사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유배지에 처해서 죽었지만 역사는 그리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죠. 자, 이렇게 고변과 음해로 정적을 숙성해 한평생 연달하다가 결국은 유배지에서 삶을 마쳤죠.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시다. 다시 반정이죠. 조선의 반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반정이 있어야 되는지. 왕을 교체하여 난정과 폐륜을 없애고 어긋난 정도를 회복하는 것. 이걸 우리는 반정이라 했죠. 잘못된 권력자에게 안전한 결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반정이 무엇인지 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입니다. 정기 결제는 1번, 일시 결제는 2번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는 1번, 휴대폰 결제는 2번을 눌러주세요. 결제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1만 원은 1번, 3만 원은 2번, 5만 원은 3번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번호를 누르신 후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카드 유효기간 4자리를 카드에 표기된 대로 월, 년, 주소로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결제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1만 원은 1번, 3만 원은 2번, 5만 원은 3번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을 눌러주세요.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 SKT는 1번, KT는 2번, LGU는 3번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